크게 보아서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한국 산업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경쟁력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바틀렉이라고 하는 데 대한 먼저 인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산 그룹 이현순 부회장님께서는 우리 한국 산업의 발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한국 산업의 발전 경험을 되돌아보실 때 지금 한국 기업 산업이 처하고 있는 경쟁력 위기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위기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느끼고 계신데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한국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힘은 결국은 제조업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에 이제 한국이 제조 강국이 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한국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굉장히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의 산업들을 빠르게 쫓아가면서도 품질을 올리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국산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함으로써 품질 좋은 제품을 싼 값에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었던 게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의 위치가 이제는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 있고 또 제조업에서는 이 중국을 필두로 뒤쫓아오던 나라들의 제조 경쟁력이 강해졌고 또 기술 측면에서 보면 이 기술이 워낙 지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가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모델이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컨셉추얼 디자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원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아마 컨설팅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외 기업들을 많이 비교를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볼 때 특히 한국 산업 기업의 경쟁력 위기라고 할까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일본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고베 이코노믹스의 설계자라고 알려져 있는 고이치 하마다 교수님 예일대를 만나서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고 보니까 확실히 일본 경기는 많이 살아난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분이 쓰셨던 단어가 뭐였냐면 이제 resource reallocation, 즉 자원의 재배분이라는 말씀을 결국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질문하셨던 거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저희 기업들이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뭐가 위기냐 사실은 저성장이 위기인 거고 경쟁이 약해지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저희가 뭐 지금에 안 거냐 사실 10년 전부터 아물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제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따르고 있고 문제는 10년 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이제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에 비하면 우리 기업들이나 사실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나 많은 산업 정책들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즉 사회가 갖고 있는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제한적인 자원을 재배분하는 어떤 명확한 전략이라든지 합의를 이뤄내기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냥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원이라는 게 뭐냐? 뭐 매크로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죠. 인풋 요소. 자본과 인적 역량과 사실은 생산성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본이 어차피 다 제한적이니까 인적 자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많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실 얘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 할 수 있는 사람, 말씀하신 컨셉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거는 우리 대학에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제도라는 게 뭐 과거에 모든 나라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인재들을 가치 창출 관점보다는 이제 스크리닝을 해내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이런 제도로 교육을 해왔고 또 기업들도 그런 인재들을 그대로 받아서 또 나중에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넣어서 인재를 키워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기에는 뭐 10년, 20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브리징을 결국은 어떤 인재들, 즉 새로운 탤런트 풀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관점에서 하는 말씀드리게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의 뭐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외 인재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인재들을 좀 갖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생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사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생산성이죠. 인력정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우리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 이미 다 사실은 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던 국가적인 어떤 그 에너지나 기업의 재원들을 어디로 되돌릴 거냐, 어디로 돌릴 거냐라는 얘기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농업을 다시 살려서 뭔가 스마트 파밍으로 갈 건지, 에너지 어떤 시장 자율화를 통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거기서 생산성을 올릴 건지, 기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한 사실은 기업들의 지금 고민, 그게 데이터일 수도 있고 컨셉 디자인일 수도 있고 제조 itself일 수도 있습니다. 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resource reallocation, 즉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특히 인재들과 이 프로덕티비티를 끌어올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력이나 특히 그 글로벌 탤런트에 대한 지적은 참 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 우병희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언론에 계셨습니다만 오랫도록 사실 산업을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위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직접 산업 현장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관찰자로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한국 사회에 이제 촉발된 이래로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떤 호텔을 가더라도 4차 산업 관련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처럼 학습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행사에 참석해 보면은 그 발표하는 거나 토론이나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처음 4차 산업혁명 정의를 하고 또 개념들 살피고 해외 사례 살피고 국내 문제를 또 짚고 뭐 인재 문제 아까 비슷한 여러 가지 논 문제를 짚고 또 맨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규제입니다. 뭘 하고 싶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자율주행차 저 헬스 바이오 헬스 딱 하면서 규제를 열심히 지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제발 이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 사자를 굉장히 빨리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박수치고 헤어지는 이런 행사 패턴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문제에 공감을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시 규제가 현재 우리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규제라는 것은 저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민주주의 제도와 승수가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이해관계를 규범화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규제 탓만 하다가는 4차 산업혁명에 도저히 할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규제 문제를 현실적인 디폴트 상수로 보고 규제를 뚫는 쪽으로 저희가 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울러서 이런 다소 시스템 같은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저의 문제 의식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살레 회장님의 그 메시지를 보니까 가상 현실 속에서 체험이 현실 세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입법자, 정책 결정자들한테 여러 가지 사법이라는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 건지 또 쓸데없는 걱정인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합리적 의사결정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여러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그 일반적인 절차가 뭐 이렇게 진행된 거 많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포럼은 필시 다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동훈 대표님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주실 수 있는 조언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2년 전, 뭐 3년 전에 시작했다 얘기들어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 거죠. 그걸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그냥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좀 차이를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뭐 당연히 한 2, 3년 정도 이제 앞서갑니다. 네, 그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조금 실패를 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업의 문제다. 즉 AR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하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더 일 진보시키느냐 모든 것이 다 사업의 관점에서 결국은 시작을 하고 그 사업을 한 단계 더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쓰느냐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 기업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또 잘못된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최고 경영자들이나 이 기획을 하거나 전략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는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구나 또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발을 이렇게 빼기 시작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변화는 사업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사업과 오퍼레이션을 하시는 그런 분들과 데이터를 하시는 또는 이 AI나 이런 우리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멀티 디스플레인 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사일로가 있는 기능 조직이 아니라 멀티 디스플레인 팀들이 사실 이걸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이제 사상이 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비싸고 돈 많이 들고 ROI 안 나오니까 우리는 기다려 볼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번에 제가 우리 그 하노버 메스에 가서 봤던 그 이제 보쉬에 가보면 100년 전에 썼던 그 밀링 머신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거기다가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쫙 달아놓고 반대편의 스크린에다가 빅데이터 아널리스트를 통해 갖고 이 밀링 머신을 쭉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장면이 뭐냐? 기계는 1차 산업혁명일지 모르지만 이 데이터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빅뱅 어프로치, 4차 산업혁명은 뭔가 크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continuous improvement 개념, 즉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개념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저희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제가 워터폴 방식, 즉 뭐 저희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단을 하고 뭐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experience economy, 저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experience economy라는 게 뭐냐면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즉 반복적으로 조그맣게 해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넥스트 버전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일하던 방식이 아니라 사실 이제 굉장히 뭐 에자일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자일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크게 네 가지가 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걸로 만드는 그런 키워드가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네 가지 키워드를 다 메모하셨기를 바랍니다. 부회장님,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특히 또 그 처음에 모두에 말씀 주셨던 그 아키텍트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 관행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여러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 보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조직 문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혹시 조언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은 사람이지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컨셉 디자인이 우리가 보틀렉이고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런 좋은 경험이나 특히 이제 실패를 바탕으로 한 성공을 해본 경험을 쌓은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우리 사회에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세라의 이나모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혁신이나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 치듯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장을 꿰뚫고 고민을 하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때 나오는 게 창의성이고 그걸 바탕으로 현장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에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엔지니어들한테 안 주는 문제가 있어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결국은 외국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벤치마킹해서 빨리 적용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지금 개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회사가 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 로보틱스나 AI나 뭐 빅데이터, 또 뭐 버추얼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프로세스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의 나쁜 습성 하나가 고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연태까지 해오던 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개혁이 돼야 되는 상태에서도 프로세스 개혁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엔지니어들 자신도 조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다시 백지 상태부터 다시 리뷰를 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뭘 개선해서 더 생산성이나 효율이나 뭐 품질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경우에 이 버추얼 엔지니어링, 특히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을 해서 우리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들어가야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손에 큐시트가 있는데 여기 질문지가 있는데 무시하고 제가 실장님께 돌발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링 필드에 계신 분일 텐데, 사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을 하더라도 공장이나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이런 아젠다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국가적으로 통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같은 걸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혹시 변화가 필요한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은 주제인데, 예, 짧게 그래도 압축적으로 기사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결국 길을 사람 문제, 문화 문제로 가면은 좀 답답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 변화의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 또 작지만은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나 방향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선 제 개인 체험을 볼 때 3D 솔루션 체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제가 오스트리아 제품 조그마한 미니 밀링 제품을 사가지고 집에서 꼬마를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주는데, 그 회사에서 제공한 도면을 가지고 놀다가 도저히 재미가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그 도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D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이라는 또 프리를 해가지고 배워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장벽입니다. 그래서 또 관찰해 보니까 우리 학교나 주변에 3D 프린터가 많은데, 이 3D 프린터를 갖고 놀려고 보면은 또 결국 3D 솔루션에 대한 이게 장벽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3D에 대한 장벽을 넘어선 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혁신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차고가 하고 있습니다. 그 차고에는 공간과 도구가 있습니다. 그 공간과 도구를 가지고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가 자식들이 같이 만들고 하는 문화 속에서 미국의 지금 실리콘밸리 문화라든지 심지어 3D 또 메이커 문화, 크리스 앤더슨 같은 사람 책에서 바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기 차고지의 경험을.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살 때는 차고지 정도는 아니지만 마당에 곡간이 있어서 할아버지 연장을 갖고 놀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파트 문화 보면서 가족이 어떤 그런 도구를 가지고 같이 뭘 만들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어느 날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3D 프린터가 바로 엔지니어링 문화를 갖다 가정에서 살릴 수 있는 이런 게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가정에서 이런 문화를 한번 일으켜 보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하고 저는 다른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인연이 있는데 술 한잔 하면서 막걸리 한잔 먹어서 공동 저작권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자, 3D 리터러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는 도구를 전 국민이 갖게 되면서부터 자기의 스토리를 소설 내용을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것처럼 뭐 자기의 경험과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3D로 구현할 수 있는 3D 리터러시를 전 국민에게 한번 보급해 보자.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작은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담대한 한번 상상력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4차 산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렇게 한번 담대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로 상태, 제로 그라운드 상태에 가까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율주행, 평양을 자율주행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도시로 만드는 게 어떨 것인가,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게 어떨 것인가, 스마트팜은 이렇게 할 때 또 3D가 연결됐습니다. 이게 버추얼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다양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 보면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심지어 북한에 현재 있는 사람들까지도 실감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면은 우리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주 남아 있는 숨어 있는 자산, 사용하지 않은 자산, 이 통일이라는 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의 중요한 상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빈 오늘 이 홀 전체 쇼의 호스트이신 조영빈 대표이사님께 랩업 리마크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랩업을 하려니까 제가 원래 계획은 좀 다 듣고 좀 적어서 랩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랩업이 안 됩니다. 랩업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역시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빨리빨리 커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 창업이 실패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2등입니다. 1등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왜 창업이 안 되냐 물어봤는데 어떤 그 총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창업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창업을 안 한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갔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이제 유명한 대학에 졸업한 애들한테 너 어디 가고 싶어? 어디는 되게 좋은 데 갈 줄 알았어요. 창업한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희 나사에서 5년 동안 근무하더니만 나와가지고 그 로켓 부품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과연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창업을 할 생각을 할까요? 고시를 보든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증권회사 가서 일을 하든지 이게 좀 너무 생활 패턴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이hen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우리 프로세스에 접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린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 현실에 맞게 융합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소 코리아 다소의 시스템과 우리 한국 이 기업과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함께 뭉쳐지면 아마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